어, 네, 회계의 질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괄호 1번 목적 적합성이라는 중요한 질적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있죠. 네, 괄호 2번에 신뢰성이라는 중요한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적 특성 두 개, 바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해서 FAT 1급의 시험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도 질적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회계 정보를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비교가 가능한 회계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 1, 2, 3에 큰 괄호 번호로 있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라는 회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적 특성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계 정보가, 우리가 생산하는 회계 정보가 목적에 잘 부합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아마 여러분들 목적에 잘 부합되어야 된다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 정보에서 목적에 잘 부합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에 부합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은 하위 질적 특성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를 알고 있는지, 또는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출제가 되는 셈이에요. 자, 우리가 목적 적합성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적에 잘 적합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라면은 예측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미래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나 현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만 만들 게 아니라 반기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치 재무제표를 보면은 1년치 결산 때의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예측 가치입니다.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회계 정보의 예측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피드백 가치다 하는 것은 이 예측 가치하고 연관되는 가치입니다. 자, 예측을 해봤더니,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을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경영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를 그 기업에 했는데 연말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투자했다고 보면은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했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그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게 되는데, 반기 결산을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이익만큼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배당을 계산해봤더니 다른 내가 목표한 그 투자 이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획을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측되는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관성이 있죠.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이게 목적 적합성의
하위적 질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예측 가능한 회계 정보가 반기 결산을 언제쯤 보여줘야 돼요? 적시에 보여줘야 되죠. 6월 달까지 결산하는 반기 결산을 지금 11월쯤에 보여준다. 발표를 한다. 너무 늦죠? 지금 다음 달이 결산인데, 네, 다음 달이 결산인데, 그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6월 말 결산은 완전히 그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충당급의 설정이라든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안 합니다. 예, 전부 그냥 예측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일부 실적들은 간단하게 약식으로 결산을 해서 보다 빨리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정확한 결산은 12월 달 1년치를 가지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기 결산은 신속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7월 중에 가능한 7월 중순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반기 실적을 빨리 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적시성. 그래서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는 예측 가치하고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래 보기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예측가치, 2번에 피드백가치, 3번에 적시성 넣어놓고 4번에 다른 용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다른 특성을. 그럼 그걸 답으로 찍어내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다음은 신뢰성. 신뢰성도 여러분이 그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무하는데 뭐 이걸 다 알아야 실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용으로 그냥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목적 적합성, 신뢰성을 알아야 뭐 전표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신뢰라는 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신뢰가 뭔지 아시죠?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생산한 회계 정보, 회계 자료가 믿음이 가려면은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질적 특성. 그래서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뭐냐? 일종의 품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질이라는 것이 제품에만 또는 상품에만 품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사무실에서 생산한 정보, 그러한 정보에도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슨 뭐 질적 특성 이게 다 그런 의미의 품질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했느냐? 이거는 뭘까요?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 상태에 표시가 되었다면 이것은 충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아까도 살짝 매출 채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입니다.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 바로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출 채권이라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출이라는 것은 물론 틀림없이 받으려고 외상을 주었겠지만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멀리는 뭐 부산에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국 이런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수출을 하죠.
나중에 받기로 하고 수출하면 그게 다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한번 태국에 가보지도 않고 그 거래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디에서 제공해주는 무슨 정보를 보고서 그 기업을 믿고 상품을 가령 50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유령 회사였어요. 예, 딱 장부 정리하고 없어져 버렸어. 받은 사람이,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도, 매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매출 채권이 우리 회사가 항상 회수 불가능한 비율이 가령 5%더라. 그러면 5%만큼 회수 불가능한 사실이 있었다. 그걸 예측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5% 정도는 회수가 안 될 거야 하고 제대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을 우리가 일부러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숨기지 말고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채권은 받을 권리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같은 걸 숨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부채는 장부에 기록하는 사실적인 부채도 있지만 우발 부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만약에 우리 관계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회사의 빚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줬어요. 그 우리 관계회사가 그 빚을 못 갚으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그 채무를 떠맡을 우려도 있어. 그러한 것들은 재무제표의 숫자로는 안 나타나지만 주석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발부채다 해가지고 이런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숨겨.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표현의 충실성이 상실됐다. 가능한 충실하게 표현해라.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검증 가능해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검증 가능이라는 건 이제 쉽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결론이 똑같거나 비슷해야 돼요. 예,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결론이 유사해야 된다 이거죠. 예, 만약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상품이 5억 원어치입니다라고 보고를 해놨어요. 재고자산이 5억 원어치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거기 5억 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외부의 회계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5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어치도 안 돼. 시가 조사하거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평균법이라든가 이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회계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게 잡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단가가 아닌데 검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검증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평가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 자산의 그 표시 가격, 장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장부 금액도 가령 제가 이제 우리 1교실에 컴퓨터가 20대가 있다고 그래서 한 개당 500만 원씩 잡아가지고 5, 20 여기 1억이다 이렇게 표시해놨으면 객관적인 검증이 굉장히 부실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500만 원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PC 이거 한 대당 500만 원씩 산 겁니까? 와서 검증해야 되죠. 검증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 계산서를 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샀으면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거 증빙을 보자고 그래야죠. 이거 500만 원에 구입한 게 맞는지. 근데 내가 증빙이 가지고 있는 건 70만 원으로 만약에 증빙이 돼 있어. 세금 계산서가 70만 원짜리로.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이게 바로 검증 가능성,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뢰성을 갖추려면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편향적으로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회계 처리한다든지 그러면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중립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목적 적합성에 있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고 하는 그 하위 질적수성하고 지금 여기에 이 표에 있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하고 서로 이렇게 그룹을 잘 지어 놓으셔야 돼. 이 세 개의 묶음을 서로 성격이 다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바로 앞둔 경우에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 하면은요 암기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암기를 할 때 이 첫자 암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표검중, 신뢰성은 표검중, 또 저기 목적 적합성은 아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을 예피적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외우는 방법도 있죠.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어.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틀릴 것 같아. 그러면 예피적, 표검중 이걸 세트로 묶어놓아서 외우도록 해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잊어버려도 되죠.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하니까 지금 외워져 있지만, 그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험 보고 가기 전에 이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거든요. 거의 매번 나와요. 이론 문제로. 그러니까 표검중 이건 신뢰성이다. 예피적 이거는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성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교. 회계 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기업 실체 간의 비교, 또 기간별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업 실체 간의 비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만약에 타이어 회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를 비교하는 거. 이게 기업 실체 간의 비교입니다. 만약에 전자회사다. 그러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교한다. 그런데 과연 비교할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지만 반도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LG에는 반도체가 없죠. 그러려면 LG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비교하려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빼고 LG전자하고 같은 제품들의 경영 실적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뭐가 있어요?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도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성과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기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기준이 똑같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가령 기업회계 기준을 국내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하이닉스는 상장 기업이라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한다면 처리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상실되는 거죠. 기준도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같은 회사 내에서 기간별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양식을 보면요, KDF 프로그램에 가서 양식을 보면 전부 다 비교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면 자산부채 자본이 전기와 단기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 거와 단기 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두 개 기간 거를. 그거를 비교해서 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비교 가능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와 단기가 우리 기업 내 회계 처리 기준이 변동이 없어야죠. 예를 들어서 전기에는 건강보험료 직원들 회사 부담 비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작년까지는 처리했는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우리 회사가 갑자기 그걸 세금 거금가로 만약에 바꾸어서 회계 처리를 했다. 개정 과목을 다르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전기의 복리후생비와 단기의 복리후생비를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빠져버렸어요. 복리후생비에서. 그러면 비교 의미가 상실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거를 바꾸어서 전기 거하고 비교하려면 전기에도 가서 고쳐야죠. 건강보험료 전부 빼가지고 세금과금가로 집어넣어가지고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적 특성 여기 한 문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 첫째 1번은 경제 원리입니다. 첫째 1번은 이 회계정보를 생산하는데 아무리 회계정보가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효익과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당화될 수 없다. 네. 이게 뭐죠? 이게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예. 자, 비용이 인풋입니다. 인풋. 효익이 아웃풋이에요. 우리가 어떤 효익을 얻으려는 게 100만큼의 효익을 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2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도 역시 경제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적당한 비용과 효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효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표현을 충실하게 하려면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자, 개정 과목을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개정 과목을 한 100개로 만들면 굉장히 세밀하게 표시가 되겠네. 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복리후생비를 건강보험료 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금, 또 뭐 고용보험료 지원금, 또 경조금, 또 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다 쪼개자 이거예요. 생일 축하금 뭐 해서.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냐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성을 좀 생각하자 이겁니다. 중요성. 구분하지 않으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거다.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리해야 돼. 예. 건강보험료 회사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것은 따로 빼야 돼. 그건 빼라 이거예요. 그러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그냥 복리후생비에 산재보험료 지원금하고 고용보험료 이거 다 합쳐도 의사결정하는데 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건 통합해서 표시한다. 그러니까 생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비용과 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세히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세히 생산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무슨 뉴스에서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자, 100% 그냥 다 주자라는 주장과 또 반대편에서는 100% 주면 부자도 그걸 혜택을 보지 않느냐. 안 되는 여기까지만 주고 여기 이 사람들은 상위 20% 15%는 주지 말자. 그 사람들 걸러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걸러내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걸러내는 일을 공무원이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생각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 걸러내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용과 효익이죠. 예.
제약 요인이에요. 제약 요인. 걸러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 건 정당하지 못하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성하고요. 예. 틀면은 조금 더운 것 같고 더 끄면 껐다. 예, 이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서로 연계지어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 1절 예, 회계란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 2절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실기와 관련된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회계의 순환 과정은 예, 좀 종이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회계를 하기 전 그러니까 한 90년대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산회계가 한 90년대 초부터 전산회계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회계 시험을 부기라고 해가지고 부기 3급, 부기 2급, 부기 1급 이런 그 검정 체제가 있었는데 부기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전산회계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계 수업을 쭉 몇 년간 해보니까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 그래도 완전히 장부는 아니지만 약식으로라도 꼭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전산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뒤에서 이론 문제 풀 때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은 뭐냐? 회계가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세부적인 개정 과목 회계를 들어가기 전에 회계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부분이 제2절에 있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의 첫 번째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 저는 뭐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는 그냥 요 그림만 여러분이 좀 눈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 좀 그래요. 자, 요 그림.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회계상 거래가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가 회계상 거래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라든가 뭐를 빌려주는 거라든가 대여가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를 도난을 맞았어요. 상품이든 제품이든 또는 뭐가 파손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업무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서의 거래는 회계상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래라고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했다, 주문을 했다, 약속을 했다. 네. 이런 상품 매출이라든가 대여만이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계약이나 주문이나 약속을 한 것도 우리 경제적으로는 거래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회계상 거래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었다든가 주문을 하면서 역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든가 이랬다면 회계상 거래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계약과 주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 없이 구두상으로 아니면 서류 서면으로만 계약이나 주문을 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그거고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회계상 거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회계상 거래는 여기서부터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말이죠. 자산과 부채 자본. 어제 동영상에서도 자산 부채 자본 많이 나왔죠. 예. 어떤 그 회계사가 자기가 자산이 4억이다. 네. 그런데 은행빚이 3억 5천이다.
네, 엄마가 5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그 5천만 원이 자본이다 해서 집을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연봉이 1억이 좀 빠진다고 그랬죠? 1억이다 하면은 그게 수익이죠. 비용, 내가 1년에 한 1,000만 원을 쓴다라고 했죠? 1년에 1,000만 원, 그게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돈이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9억씩 어떻게 돼요? 순이익을 내고 있죠, 그 사람은. 그러면 뭐 부채 3억 5천은 순식간에 다 갚겠네요. 1년에 9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9천만 원씩 빚을 갚아낼 수 있죠. 그럼 부채는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기는 장래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서 기업의 회계상 거래는 거기서 나오는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 수익, 비용, 이게 경제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묶음들입니다. 경제활동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그러면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 등 변화가 있다면 그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는 명백한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다면 회계상 거래다. 이렇게 서술하면 회계상 거래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항목을 재무상태표로 묶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항목을 재무상태표로 묶고 또 수익과 비용이라는 이 두 개 항목을 손익계산서로 묶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계상 거래란, 지금 우리가 회계란이 아니라 회계상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계상 거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회계상 거래예요. 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거든요. 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수익과 비용으로 만드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회계상 거래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요 두 줄에 있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거나 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이 아니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회계 처리를 우리는 분계라고 한다. 분계. 처음 듣는 거예요.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은 지금 분계, 이거는 일반 용어에서 전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 분계라는 용어는 우리 회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분계한다 이거예요. 분계. 분계라는 것은 이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계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분계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걸 좀 인쇄를 좀 하나 해놔야 되겠네요. 그냥 설명을 하고 실습은 내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네요. 아직 인쇄 안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분계 연습을 하기 위한 지금 제가 실습 문제를 제가 인쇄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인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분계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고 분계장이라는 건 뭐냐면 분계를 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분계하면 분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
예, 거래의 8요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회계상 거래라는 게 뭐였죠? 예, 회계상 거래라는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 거. 그게 회계상 거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요 5개 중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5개가 혼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예, 결합. 예, 그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차변, 대변으로 결합을 해요. 차변, 대변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의 이 거래의 8요소를 여기 밑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거래의 8요소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차변 요소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차변 요소를 보시게 되면 4개가 있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뭐 이게 무슨 원리로 이 4개를 쭈르륵 썼는가? 위에 그림을 살짝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이걸 촬영을 해 놓으셔야 돼. 이 그림. 자, 왼쪽에 지금 자산이 있어요. 왼쪽. 자, 왼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변이라고 할 겁니다. 자, 비용도 왼쪽에 있어요. 예, 차변이라고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자산과 비용을 보세요. 자산에서는 같은 차변이니까 증가라는 표현을 썼죠. 자, 비용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을 증가라고도 해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비용이 증가했다보다는 발생했다. 이게 좀 자연스러워서 비용 발생이라고 했는데 뭐 비용 증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같은 방향에서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에서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네.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에 기록이 되면 증가다. 같은 방향이면 증가. 그러면 반대 방향에 기록을 하면 감소다라고 되어 있죠. 반대 방향을 볼까요? 자, 자산이 차변 방향인데 대변에 기록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대변 요소 해가지고 자산은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또 비용이 발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비용의 취소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비용의 취소는 나중으로 미루고 비용의 상대적 개념이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여기 수익이 대변에 있죠. 오른쪽에. 네.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은 방향에서는 증가하고 다른 방향에서는 감소한다. 이 원리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을 이제 볼까요? 부채와 자본. 자, 부채 증가가 왜 대변인지 아시겠죠? 부채와 자본이 대변 요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자본도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차변을 볼까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죠. 이게 기록하는 원리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회계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재무상태표 요소, 손익계산서 요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디가 재무상태표 요소이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예. 자, 요 네모 박스 재무상태표 왼쪽 여기 차변입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의 잔액이 나타나요. 잔액 개념이죠. 잔액 개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의 잔액이 나타나요. 또 자본의 잔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동영상에서 살짝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이렇게 빠듯하게 잘 못 커요. 네, 왼쪽 여기가 차변이죠. 네, 자산, 사업, 부채, 삼업, 자본, 1억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산의 합계 4억이죠. 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잔액이 이쪽에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각각 나타난다는 것이고, 자, 손익계산서 하면은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T자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T계정이라고 할 거예요. T계정.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예,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예,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1년에 1억이다. 1억이고 비용은 내가 0.5억이다 라고 한다면 0.5억이다. 아닌가요?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하죠.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비용보다 5천만 원이 더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기순이익이다. 이것이 5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 부분 당기순이익 이것을 성과라고 그래요. 경영성과. 네. 단기에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인 거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요소에는 자,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뺄셈을 한 거니까 수익과 비용이 이쪽에 나타난다 이거죠. 수익은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에 표시한다. 네, 이 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계를 할 텐데, 분계를 할 때 요 결합 관계를 꼭 확인하면서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결합 관계를. 자, 거래의 8요소 여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소에서 왼쪽에 위치한 것은 자산과 비용이며, 예, 여기 지금 자산과 비용이 이쪽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건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예요. 이 부분이. 예.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그 위에 있는 아까 여기가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구분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구분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자산과 비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부채, 자본, 수익. 그래서 회계상 모든 거래는 이러한 왼쪽, 즉 차변 요소와 오른쪽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며 아까 여기 쭉 나열된 거. 그리고 대변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예, 여기 나열된 거. 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우리 잘 스캔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증가와 감소, 같은 방향에서는 증가하고 반대 방향에서는 감소한다는 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복식부기 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기로 회계 처리하는 것, 즉 회계 거래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한다는 게 부기거든요. 장부에 기록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굳이 부기라는 표현을 안 쓰죠. 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입력한다 해서 지금은 전산회계라고 하는 건데 결국 같은 겁니다. 예, 아날로그 장부에 기록하느냐,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이 처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자가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류에 대한 자가 검증 기능. 그래서 그 시산표라든가 일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장부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걸 맞춰 보고서 우리가 퇴근을 하죠. 근데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어때요? 일계표나 월계표, 시산표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뭐 이렇게 어떤 작성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표 입력, 즉 분계를 하면 그런 자가 검증할 수 있는 장부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죠. 이중으로 항상 기록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장부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 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앞으로 이제 일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감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여기서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이중으로 기록한다 해서 거래의 이중성.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복식부기. 그래서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 하면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세요 하는 우리 세무서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장부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해줘요.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런 유사하게 현금 출납장 정도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간편장부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간편장부 회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회계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분계하는 거 실습을 해가면서 나머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